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성과 발표회 종합토의를 의 좌장을 맡게 된 안양대학의 배상철입니다. 오늘 토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공익적 임상 연구 사업 지속의 필요성 및 후속 사업의 방향성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된 여러 가지 지원 과제와 사업 전반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상 현장, 연구, 학계, 국민, 환자, 정부, 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 공익적 임상 연구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 토론자가 6분이 계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토론할 때마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가능하면은 좀 짧게 해가지고 나중에 모아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잘 이게 종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원래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는 괜찮아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의 임영석 교수님께서 우리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명석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페이슨 과제로 한 20억 이상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냈고 그걸로 이제 가이드라인 개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심평원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협상을 진행을 해서 급여 기준까지 좀 바꿀 계획입니다. 저로서는 뭐 운 좋게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 과제가 사업 전체가 일몰 사업이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지속 사업화 돼야 되는 이유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이 지속됐을 때 어떻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냐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지출하는 급여 총액이 한 103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3조가 아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쓰여진다라고 어,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라도 예산에 있어서 항상 개선이 여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더 개선할 여지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치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적응증이나 그 심평원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느끼지만은 안 할 수 없는 검사들 치료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서 단기적인 효과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주로 보는 비형간염 같은 경우 지금 비형간염 치료를 더 많이 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생길 간암을 훨씬 더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 후, 20년의 롱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R&D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NHS 우리 송재관 부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 NHS 예산의 한 1 내지 2%를 R&D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으로 치면 한 1조 내지 2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내가 아니라 외부에 독립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아메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한 1,200억 엔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비어 정책의 적정성을 따지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건강보험 예산의 적정성을 좀 보기도 하는 그런 연구의 성격인 페이슨 과제 8년 총액이 1,8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230억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나 영국의 이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한 5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크게 늘려야만 되는 당위성이 여기서 간단하게 도출이 가능한 겁니다. 적어도 1조 정도는 써야지 그 1조를 투입해서 뭐 5조, 10조를 더 아낄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예산 증액이 되고 지속적 과제로 받았을 때 어떻게 더 좋은 연구를 통해서 건강보험
그 운용의 적정성을 더 기할 수 있겠느냐,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주제의 아주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주어진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어, 연구 수행을 또 아주 그 고품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좀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책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럼 어떤 질환을 중심으로 어떤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단연코 질병 부담이 큰 질환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조기에 사망하고 생산성을 잃음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를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우선 정책 과제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연구자들로부터 연구 주제를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임상 연구에 대한 교육과 또 경험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자가 IRB 신청이라든가 승인 과정 여러 가지 다기관 연구에 대한 제반 행정적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지원해 줄 조직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너무너무 많은 행정 업무 때문에 좌초하고 결국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페이슨 과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10년, 20년, 100년 이상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지속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보다도 적어도 50배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행에 있어서 연구 주제의 적정성은 먼저 탑다운 방식도 좀 필요하겠다. 그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 부담, 우리나라에서의 질병 부담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수행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좀 갖춰서 어, 지원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은 왜 중요하냐면 또 연구 윤리 문제도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직접 다루지 않게 하는 것이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그런 재원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임상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그런 연구를 어떻게 잘 운영할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의 이세영 보험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파스엔 과제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전혀 낯설지는 않은 분야인데요. 제가 이제 의사협회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행위의 등재와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거를 급여를 할지 비급여를 할지 아니면 선별급여 할지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상대가치 점수가 얼마로 되는지 수가를 정하고 그다음 급여 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페이슨이라고 하는 이 사업단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의료 기술들에 대해서 최적의 방법을 고르고 선택하는 그런 비교하는 그런 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었을 때 이게 사용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활성화가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서 그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고요. 유효성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은 뭐냐면은 다른 의료 기술과 동일 분야에 있어서 다른 의료 기술과 비교해 가지고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럼 이제 급여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다른 기술보다 더 비용이 저렴하다던가 아니면 더 간단하다던가 아니면 환자한테 더 유리하다던가 이렇게 그 세 단계 유효성, 효과성, 효율성 요거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그 근거 자료들이 전부 다 이제 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나온 데이터와 그다음에 제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재평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주 대부분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임상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사용되게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원하는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쪽에서 봤었을 때 원하는 연구가 아니라 이런 정책 쪽에서 봤었을 때 원하는 연구가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니드가, 그쪽에서 나오는 니드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그 보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분명히 이쪽에서도 니드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니드에 맞는 연구 과제가 선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연구 진행 방향이 그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을 때 최종 엔드 포인트가 뭐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의료 기술보다 어떤 의료 기술이 훨씬 더 낫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게 목적이신지 이렇게 뚜렷한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뭐냐면은 임상 연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은 이거는 사용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하셨을 때 그 엔드 포인트에서 이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그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연구분들 아니면 같은 분야에 계신 동료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 우리나라에서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보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런 연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의사 결정을 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개 이제 외국 사례들이라든지 외국의 페이퍼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앞으로 연구 과제에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필요성을 갖다가 증명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영 보험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의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의료 행위 관련해서 이걸 평가를 하면서 우리 지금 페이선 그리고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는 공익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상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발표 들으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았고 또 한 가지 좀 놀란 점은 이게 일몰 연구 사업이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조금 그냥 좀 괜히 불안하고 좀 걱정이 많이 컸습니다. 사실은 공익적 임상 연구의 중요성은 뭐 아까 우리 그 PM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굳이 뭐 제가 더 강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뭐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의 보건의료의 어떤 소위 말하는 개선의 목표 크게 뭐 5가지를 들어보라 그러면 환자의 경험을 향상시킨다, 인구의 건강을 개선한다, 의료인의 웰비잉을 개선한다,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코비드를 거치면서 건강 형평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환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인구 건강을 개선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오늘 뭐 주제 발표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셨고 심지어 오늘 그 편익 분석을 해주신 조경민 대표님 발표를 들어보니 자그만치 투자 대비 엄청난 효과를 보이셨다고 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환자 경험 향상이나 인구 건강 개선 특히 대한민국의 환자 경험 향상 인구 건강 개선에 분명히 기여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약물이라든지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환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임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누구도 이제 거부할 수 없겠습니다만 21세기 의료의 패러다임은 환자 중심 의료고, 환자 중심 의료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의료를 환자 중심으로 어쨌든지 간에 개편하자는 움직임이고, 그 출발점으로 심지어는 의사결정 과정도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게 환자 참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가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아까 우리 김세준 교수님 발표하셨습니다만 뭐 공유의사 결정이라든지 또 환자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임상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5가지 목표 전반적으로 사실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페이슨 사업에 뭐 아마도 롤 모델이 아마 미국의 피코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피코리의 2023년도의 발표를 보면 전체 신규 연구 기금이 뭐 한국 원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3억 한 850만 달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자그마치 한 2억 달러를 이 방금 말씀드렸던 공유의사 결정이라든지 또 의사 결정의 개선에 관련된 연구로 투여를 하겠다고 그랬고, 또 사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자 중심을 넘어서 환자의 참여가 가능한 그런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호 교수님께서 아마 실제 지금 그 공유 의사 결정 그 쪽에도 책임자를 또 맡고 계시고 해서 그런지 이 환자 중심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소비자 시민 모임 윤명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환자 아니면은 우리 국민의 생각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과제 발표를 들으면서 2가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공익적 연구가 필요할까? 그동안 저희가 의료 기술 연구하면은 그냥 일반 국민들은 신의료, 새로운 기술, 신약, 뭐 디지털 이런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아니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정말 나에게 적정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게 최선이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급여 진료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도 잘 몰라서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공익적 임상 연구는 나와 있는 의료 기술을 정말 최적화해서 그 시술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의 가치를 근거 기반으로 우리가 결과를 내줌으로써 소비자나 환자들이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이 공익적 임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신 과제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치료 효과의 증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저는 조현병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라든지 고위험 퇴원 환자 전환기 모델이라든지 또는 콩팥병 환자에 대한 부분, 또 근감소증에 대한 부분, 이것은 어떠한 하나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게 연계된 지역사회 혹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참여자들과의 연계 또는 소통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에 담고 있고 그것들이 조금은 더 환자의 예방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또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또 아니면 의료 소비자로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이 연구들이 저는 한 번의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후행 연구가 지속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계속 팔로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 들어보니까 연구가 중단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마도 정부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또 국민의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조금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왜 환자 중심이어야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면 매번 이제 의료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치료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치료인가? 정말 이게 나한테 최선의 치료인가? 혹은 또 이게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많이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부분, 또 환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 또 근거를 가지고 임상의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들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또 환자 중심의 연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연구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연구가 지금도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조금은 더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라든지 관심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기획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관점, 환자의 관점이 조금 더 담길 수 있도록 연구사업단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선 1차 의료라든지 지역에 있는 의료하고 어떻게 연계를 가지고 이게 정말로 실제 현장에서 잘 성과가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정책적으로 고민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조금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임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되게 당연한 것 같고요. 조금은 더 공익적 관점에서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명 사무총장님. 우리 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으로서 지금 저희 연구 사업단에서 했는 공익적 환자 중심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좀 더 환자 중심의 입장에서 더 이 부분이 연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의 김유석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들리시나요? 네, 저도 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R&D 담당을 하면서 그때 이제 NSCR 담당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좀 했었고 그 이후에 대학에 가서는 지금 뭐 네카 기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계속 네카 연구 수행하는 것들을 봐오고 또 이제 얼마 전부터는 심평원에 가서 이제 이 심사평가 정책 주로 정책 연구를 하지만 또 저희는 급여 정책이란 큰 틀 안에서 또 HTA 의료기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랜만에 R&D 토론에 와서 반가웠지만 이 모든 거를 지금 하고 보니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 가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성과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NSCR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1기 시작됐을 때 연 예산이 한 임상 연구 100억 정도였고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 중개 연구, 기초 연구 위주로 진흥원 연구가 되면서 100억 정도가 크지 않다. 우리 임상에서의 필요성에 비해서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복지부 R&D가 뭐 한 1,000억, 1,500 정도 수준일 때입니다. 그리고 2기 지금 3기를 거치면서 지금 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은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한 연 200억 정도 수준이면 저희 보건의료 R&D가 거의 한 뭐 1조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임상 연구에 대한 투입 비율은 뭐 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근거 창출하기 위한 RCT를 위한 이런 임상 연구들을 뭐 수행하기에는 정말 이걸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예산 배분이 되는가 또 이것도
뭐 여러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성과 평가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R&D 성격상 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 열심히 우리 대표님 발표해 주셨지만 뭐 요즘 모든 보건의료 정책들이 기승전 수가로 가듯이 R&D도 결국은 수가 절감과 급여 절감에 대한 편익을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수가의 결정 과정에서 심평원과 네카가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 거버넌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작은 예산이지만 사실은 저희 보건의료 연구기관들이 또 꽤 있습니다. 뭐 보사연이라든지 건강지진개발원이라든지 공단에도 있고 하면 또 중복되는 과제들은 또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오는 그런 경향성도 있어서 사실은 기관끼리의 연구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따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신료기술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기관들끼리만의 협업을 얘기해서는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관들을 아울릴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계속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임상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후속에 대해서도 다 고민하고 계신데, 그런 성과 평가를 통해서 R&D 기획을 통해서 차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1기, 2기, 현재 3기, 3기가 되면서 8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었지만 벌써 이제 어느덧 7년이 지나서 1년이 남아서 또 4기를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1기 때 이 공익적 환자 중심성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런 목적의 연구들이었고, 이거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더 뚜렷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임상 연구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알리는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네카의 이제 거버넌스를 봐도 아직은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으로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신의료기술평가나 재평가를 아우르는 임상연구 의료기술평가 기관으로서의 대표적인 위치를 기대하고, 그때 이제 대학에 있던 사업단을 공공기관이 이런 업무를 하라라고 해서 위탁하게 된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려면 아까 뭐 여러분들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훨씬 더 커지고 인력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다른 기관에서도 했었던 부분들이 임상 연구라는 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으니까 그 안에서 다른 과제들, 다른 사업단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R&D 하면서 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단을 기획해서 론칭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정신건강 영역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했지만 뭐 너무 적고 거기도 똑같이 일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런 공공기관들이 연구할 때 있어서는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려면 우리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암센터 같은 R&D 전문기관으로서 R&D를 직접 받아서 수행하면서 이것을 내부 연구, 외부 연구를 위탁할 수 있는 이런 펀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어야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들이 없을 수 있어서 이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 그런 시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복지부 또 그리고 우리 네카의 일, 심평원의 일, 또 대학에 이렇게 가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향후에 이 이제 그 펀드의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그런 의견을 조금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개발과의 홍성영 과장님께서 아마 이게 주무 이제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잘 파악을 하고 이렇게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입니다. 하여튼 제일 무거운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 그동안 계속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맡으면서 이 사업은 하여튼 다른 사업에 기존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R&D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R&D와 BR&D 영역에서 연구라는 용어가 혼재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게 왜 일몰이지? 뭐 이게 왜 계속 이건 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거지? 이 코호트는 뭐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R&D 사업으로 구축되는 뭐 것들도 있지만 BR&D로 추진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도 있어서 제가 맡았던 수많은 R&D 사업들 중에서는 사실 이 사업은 가장 독특했고 의료 현장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았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환자 중심이고 정말 환자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어떤 이런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의 메인인 근거를 창출하고 비교 평가를 통해서 그 근거들을 확립하는 연구로서 그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적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규모가 확대되고 계속적으로 과제가 이제 수행이 돼야 되는 부분과 질적으로는 결국은 이 연구의 성과가 의미 있는 성과가 돼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나아가야 되는 연구. 저희가 뭐 개인 기초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개별 연구들이 각각 어떤 현장에 진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그 연구에서는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 성격은 사실 이제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들이 좀 규명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성과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쭉 해보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있어서 수요를 아까 이제 충분히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환자가 직접 표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환자도 모르고 정책 부서도 모르지만 의료진이 의료 현장에서 진료 현장에서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정책 수요 기관이 다양한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요를 잘 발굴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수요들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을 할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확보하고 축적하는 데 있어서 수월성이 담보돼야 되고 연구 과정에서 IRB 심의를 받고 DRB 심의를 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그 부분의 조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문제가 이제 크리티컬하게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제도나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에 활용되고 현장에서 진짜 활용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셨던 걸 보면 그런 부분에서 크게 드러나는 게 이제 의료비의 절감,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환자가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다음 사업에서는 꼭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기 사업에서 사실 많은 DB가 구축이 됐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와 같이 이 DB를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구축을 해왔는데 이 DB를 더 이상 구축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그 고민들과 질문들이 있으신데 이 DB를 구축을 해서 이걸 어떻게 연속성 있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사업의 형태에서는 그게 지금 바로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없지만 다음 사업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음의 모형은 어때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 DB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요하고 성과를 사실 고민하는 측면에서 앞서도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목표를 무엇으로 보고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R&D라는 굴레에서 보면요, 이 범주에서 보면 국가 R&D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R&D든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든 정말 기술 개발을 위한 R&D든 개인 기초 연구를 위한 R&D든 모두 국가 그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서 딱 그 하나의 제도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을 할 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전환을 좀 시켜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보자. 근데 왜 이게 안 되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정부 입장에서도 그 R&D 의 기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측면,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전 부처가 다 한꺼번에 겪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보건의료의 특성을 살린, 병원 진료의 특성을 살린 부분에 대한 고시 개정을 그렇게 요구를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크게 제가 이제 뭐 양적으로 얘기했고 질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자면 계속 사업화와 관련된 고민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외부에서도 듣는 얘기고 내부에서도 드는 고민은 이 사업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카가 어쨌든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인 이제 권한을 유일하게 이제 부여받았고 그런 부분들의 특성이 굉장히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사업단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카하고 분절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네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카의 원래 고유 기능과 네카의 장점과 하고 있는 사업들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공익적 임상 연구와의 그 연계성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까? 그리고 그 관계는 무엇이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속 사업 얘기를 이제 앞서서 너무 많이 놀래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전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질환자와 건강인들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왜 5년까지밖에 안 돼 있을까? 그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R&D라는 형태로 들어오는 대규모 사업들은 모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예타 사업인 경우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개별 내역 사업들로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내역 사업인데 뭐 어떤 형태의 사업들은 과제 비슷하게 해서 다 이제 몇 년씩 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떤 규모로 계속화시키느냐의 차이일 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지라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립암센터가 본인의 연구를 하고 있고 외부의 연구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 NIH 같은 경우에 본인의 사업으로 코호트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출연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본인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뭐 심평원이나 공단이 자체의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공공기관의 개별 사업들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도에서 우리가 이런 공익적 임상 연구의 지속성이 담보되려면 어떤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당장 이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현장과 정부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같이 협업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모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될 때는 사실은 R&D라는 형태로 가져가면 규모라는 부분의 확정은 수요에 기반합니다. 이 연구의 수요를 얼마만큼 우리가 추정해서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사업 내용을 설계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텀업으로 할 거냐 어느 정도 이제 탑다운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규모는 확정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1기 사업은 사실은 어떤 과제들은 저희가 뭐 기간을 잘못 설정했든 너무 뭐 이제 타이트하게 했든 미달되는 사실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수요가 얼마만큼 충분하고 어떤 영역에 우리가 정말로 공익적 임상 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되느냐를 이제 현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이 사업의 규모를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 연구를 하셨던 분들과 지금의 사업단과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왜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왜 요거밖에 못하게 하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거대한 기본적인 R&D 구조 틀 내에서 사실은 싸워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장과의 실제 이제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의 이런 좋은 성과들과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정책 담당자이지만 당장 환자, 미래의 환자이고 현재의 환자의 가족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사업은 애착이 많이 가는 사업이고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희의 고민들을 현장과 나눌 수 있고 그분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뭐 앞서 여러 이제 오늘 그 연구자들의 발표라든지 또 패널 분들께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또 복지부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의견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은 같은 곳에서 계속 이렇게 그냥 머물고 있고 아직 답변 없는 메아리로 이렇게 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와서 그 1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임상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는 격세지감입니다.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임상 연구를 하겠다 뭔지 모르고 시작했던 게 94년도에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 허대석 지금 단장님을 그때 만나서 임상 연구를 기획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시점마다 다 단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질환별 그 연구센터 했을 때 또 NCR 이런 과정을 긋고 마지막에 환자 중심 이것을 오면서 그 시점에서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의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처음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2004년도에 했을 때 임상 연구를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실제 임상 연구할 때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상당히 보편 타당화되어 있는 뭐 공익적 임상 연구 그리고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이런 거를 뭐 최근에 나왔던 그런 거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연구를 지원했던 센터장님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게 단계를 밟으면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연구자들이 이 아까 오늘 발표했던 연구 그 과제를 보면은 전국에 있는 여러 병원에 있는 우리 송재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몇 푼 안 되는 연구비를 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 거는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 중심 이 부분 사업단이 몇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해 왔는데 앞으로 또 다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 패닉 분석했던 대표님은 미리 가고 안 계시는데 좀 요청할 게 꽤 많고 했었는데 사실은 패닉 말고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당히 동원을 해가지고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또 향후 예타 자료에 했을 때는 좀 더 요청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다른 코멘트라든지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있는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발표해 주신 여러 연구자분들, 패널리스트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